바이칼의 대자연에 압도당했던 저는 도시에 들어서니 편안함을 느꼈어요. 사실 반대여야 정상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자란 저는 사람도 건물도 없으면 조금 무서워요. 거리의 소음을 들으니 문명의 세계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르쿠츠크라는 도시를 제가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도시가 돌아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잖아요. 바이칼 호수에 갔을 때는 그곳의 언어? 러시아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제가 이해할 수 없어서 좀 항상 긴장하고 낯설고 힘들었는데, 도시는 또 어디나 다 비슷비슷한 면이 있잖아요. 그게 저에게 묘하게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도시에 돌아온 기념으로 괜찮은 레스토랑에 갔어요. 바이칼 호수 근처에선 끼니를 때우는 정도로만 식사를 해서 신선한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고 싶었거든요. 칵테일도 한 잔 마시고 생선 요리를 메인으로 한 코스를 즐겼습니다. 한 입 먹을 때마다 음식이 줄어드는 게 아까울 정도로 맛있었어요. 흔적도 없이 해치웠습니다. 비 내리는 이르쿠츠크의 저녁은 추웠어요. 한여름이지만 밤에는 10도 언저리까지 내려갑니다. 너무 추운데도 저는 조금 천천히 걷고 싶어졌어요. 여행의 마지막이 다가오면 기분이 좀 싱숭생숭해지거든요. 여행을 시작할 때는 앞으로의 일정을 체크하느라 바쁘죠. 모두 할 거고 어디도 갈 거고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그런데 돌아갈 때가 다가오면 한국에 남겨놓은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해요. 다시 가서 해야 할 일들, 돌아가야 할 일상들. 그런 생각이 들면 이제 정말 여행이 끝나가는구나 싶어요. 여행의 끝은 언제나 아쉽지만 마냥 싫지만은 않아요. 돌아갈 일상이 있다는 건 여행을 지속하게 하는 버팀목이 되거든요. 그렇기에 제가 늘 이야기하는 지속 가능한 방랑도 가능한 거죠. 이르쿠츠크에서 제가 묵은 곳은 앙가라 호텔입니다. 도시 여행에선 역시 호텔에 묵어줘야죠. 앙가라 호텔은 낡았지만 그래도 호텔인 게 어디예요. 그 전날까진 천막에서 잤는데요 뭐.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것에 감격하며 이르쿠츠크의 밤이 저물어 갔습니다. 이르쿠츠크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카잔의 성모 성당이었어요. 이르쿠츠크에서 가장 예쁜 성당이라더니 정말 예뻤습니다. 이 성당은 1892년에 지어진 것으로 러시아 정교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카잔의 성모 성화가 있습니다. 동화 속에서나 있을 것 같은 색감과 장식들, 너무나 정성스럽게 가꾸어 놓은 정원의 모습에 눈을 뗄 수 없었어요. 아기자기한 외부와는 다르게 내부는 웅장함과 화려함의 끝판왕입니다. 러시아 정교회 성당은 이번 여행에서 처음 봐서 너무 신기했는데요. 러시아 정교회는 유럽의 카톨릭과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많아요. 지금의 터키 지역인 동로마 제국의 동방 정교회가 러시아에 전해졌고, 동로마 제국이 이슬람에 점령당하자 러시아가 정교회의 중심이 되었죠. 러시아 정교회 성당에는 의자가 없고 모든 신도가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직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도 신기한데요. 이코노스타시스라고 부르는 성화벽으로 구역을 나눕니다. 이코노스타시스에는 다양한 이콘, 즉 성화가 그려져 있어요. 러시아 정교회의 또 다른 특징은 모든 성가를 무반주 아카펠라로 한다는 점, 성당 안에서 남자는 모자를 벗고 여자는 스카프를 쓰는 것 등이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성 신도들은 이렇게 성당에 들어갈 때 스카프로 머리를 가려야 한다고 해요. 저는 신자도 아니고 믿음도 없지만 그래도 문화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한번 갖고 온 스카프로 이렇게 가려보았습니다. 성당 입구에는 스카프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스카프를 잔뜩 쌓아놨는데요. 그래도 누가 썼는지 모를 스카프를 쓰는 것보다는 그냥 제 거를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성당 투어를 할 때는 꼭 제 스카프를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르쿠츠크 시내에는 아직 트램이 운행되고 있어요. 저는 트램을 보면 여행을 왔다는 기분이 들어서 무척 좋아하는데요. 저의 다음 행선지 볼콘스키의 저택 박물관으로 가는 길에 타볼 수 있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데카브리스트의 흔적을 찾아 떠날 차례입니다. 1825년 러시아의 젊은 귀족 장교들은 전제군주제에 반대하며 혁명을 시도했습니다. 그때가 12월이어서 이들을 데카브리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거사는 실패로 돌아갔고 수많은 장교들이 죽거나 추방을 당했죠. 이때 시베리아로 추방당한 대표적 인물이 바로 볼콘스키 공작입니다. 이 볼콘스키 가문이 바로 톨스토이의 외가인데요. 톨스토이는 외갓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탐구하다가 그 유명한 대작 전쟁과 평화를 집필하게 됩니다. 소설 속 안드레이 볼콘스키의 모델이 바로 볼콘스키 공작이라고 해요. 볼콘스키의 저택에서는 당시 공작 가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유럽 문화를 동경하던 데카브리스트들은 유형지에서도 그들의 문화적 취향을 지켜냈고 그로 인해 이르쿠츠크는 시베리아의 파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죠. 당시 이곳은 이르쿠츠크 사회와 문화의 중심이었고 공연도 했다고 해요. 볼콘스키의 집만 보면 시베리아 유형도 할만했나 보다 싶은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트루베츠코이의 저택 박물관에 가면 데카브리스트들의 실상을 알 수 있는데요. 외관이 예쁘고 깔끔한 건 최근에 재건을 했기 때문이고요. 지하 1층 데카브리스트 박물관으로 내려가면 수용소 생활을 하던 시절 초기 데카브리스트의 비참한 실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귀족 장교들은 왜 혁명을 일으켰던 걸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나폴레옹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하려다 추워서 실패한 이야기는 유명하죠. 당시 러시아 군대는 파리까지 진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리에 주둔하면서 젊은 장교들은 충격을 받았죠. 서유럽의 발달한 문화, 자유주의 사상에 매료된 거예요. 결국 그들은 입헌 군주제를 위한 혁명을 결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혁명은 실패로 돌아갔고 이들의 삶은 몰락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 당시 데카브리스트들은 절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100년도 지나지 않아 더욱 급진적인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러시아는 소비에트 연방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결국 역사 속에서 나의 신념과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는 당대에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것도 생각해보면 새삼 신기하고요. 지금까지 이르쿠츠크의 과거를 둘러봤는데요. 이번에는 이르쿠츠크의 오늘을 엿볼 수 있는 곳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다시 성당에 발목을 잡혔어요. 색깔이 예뻐서 들어갔던 성십자가 성당. 러시아 성당 내부에선 촬영 금지라는 말을 들어서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성당에 갈 때마다 직원분이 촬영해도 된다고 해주시더라고요. 덕분에 이렇게 멋진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기뻐요. 우연히 들어온 성십자가 성당이 너무 예뻐서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르쿠츠크 성당은 다들 각자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원도 정말 예뻐요. 이제 나왔으니까 얘는 그래도 낮이 되면서 기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조금 덜 춥고 딱 쾌적한 온도가 되었어요. 지도상으로 바로 앞이 130 지구라고 나와 있는데 저기 있네요. 130 지구는 18세기 목조 건물을 복원시킨 복합 문화공간인데요. 입구에서 바브르상이 우리를 반겨줍니다. 바브르는 흙담비를 물고 있는 시베리아 호랑이의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이르쿠츠크 주의 문장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130 지구는 미국 교외에 있는 아울렛 매장처럼 생겼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르쿠츠크를 둘러보면서
이 도시는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130 지구에 오니까 여기도 살아있는 도시가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핫플레이스가 맞기는 한 게 웨딩 촬영도 하고 있더라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큰 쇼핑센터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배가 고파서 밥부터 먹기로 했어요. 따뜻한 스프와 라자냐를 먹으니 몸이 노곤노곤해져서 쇼핑을 포기하고 호텔로 돌아가서 낮잠을 잤습니다. 저는 지금 한숨 자고 체력을 회복한 다음에 다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그냥 숙소에서만 보내기는 아쉬워서 숙소 근처에 있는 그린라인 관광 코스를 조금 둘러보기로 했어요. 그린라인 관광 코스는 약 5km 정도의 도보 관광 코스로 도로의 초록색 선을 따라가면 30여 개의 관광지를 볼 수 있어요. 지금 보이는 이 구조물은 카잔의 성모 소기도실이에요. 원래 카잔 대성당이 있던 자리인데 소련 정부에서 파괴했다고 해요. 15번은 로마 카톨릭 대성당인데요. 성당도 너무 많이 보면 질리니까 안에는 들어가 보지 않았어요. 대신에 16번 구세주 성당에 가보기로 했어요. 1700년대에 건축된 이르쿠츠크 최초의 석조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예수 세례 장면이 그려진 이 외부 벽화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저는 구세주 성당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재밌는 게 지금 제 뒤에 한국인 단체 관광팀이 있어요. 가이드분이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저는 가끔 혼자서 여행을 할 때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오면 옆에 조용히 끼어서 설명을 들어요. 그 설명이 굉장히 유익할 때가 많아요. 지금 방금도 알게 된 사실은 제가 방금 지나온 로마 카톨릭 성당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공연장으로 쓰고 있다는 건데요. 아마 한국인 가이드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모르고 지나쳤겠죠? Богородицу и Матерь Света в песнях возвеличим. Вече душа моя Господа, не возрадовался дух моя Господи спаси моем, честнейшую Херувим, и славнейшую Савление Серафим, изучение Богородшую. 제가 성당에 들어갔는데 마침 저녁 미사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미사라고 하는지 예배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가 됐든 러시아어일 테니 큰 상관은 없겠죠? 러시아 예배에서는 반주 없이 무반주 아카펠라로 음악이 연주된다고 써 있었는데 정말 남자분 한 분이랑 여자분 한 분이 두 분이서 무반주로 노래를 부르고 계셨는데 그 성당의 분위기와 그 두 분의 목소리의 울림과 그 다음에 러시아 정교회 신부님이 이렇게 피우고 계신 향과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강렬한 체험을 저에게 선사했습니다. 저는 이런 순간들을 맞이할 때마다 종교가 없지만 종교의 힘은 참으로 강렬하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구세주 성당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성당이 나타났어요. 이 동네는 정말 성당이 끝도 없이 있네요. 전 성당 이제 끝일 줄 알았는데 또 있습니다. 이번 성당은 그리스도 공원 대성당이에요. 그리스도 공현 대성당은 주현절에 지어져서 이런 이름이 붙었는데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사람들 앞에 나타난 날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해요. 주현절의 상징색인 흰색 바탕에 전통 민속 예술 장식을 한 것이 이 건물의 특징입니다. 이제 정말로 성당은 그만 봐도 되겠다 싶어서 들어가진 않았어요. 대신에 앙가라 강변을 산책했어요. 바이칼 호수에 물이 빠져나가는 유일한 강인 앙가라 강은 유속이 빨라서 한겨울에도 얼지 않는다고 해요. 이렇게 저의 러시아 여행이 끝났어요. 블라디보스톡에서 시작해서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바이칼 호수의 알혼섬을 여행하고
이르쿠츠크까지 돌아보았습니다. 여행을 떠날 수 없는 요즘, 러시아 여행 영상을 만드는 일은 저에게 엄청난 기쁨과 활력을 주었어요. 다시 한번 여행을 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다시 꺼내보았기 때문에 더 아름답고 애틋하고 그리운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영상 편집하는 내내 꼭 한 번은 다시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동시에 정말 매력적인 곳이었으니까요. 언젠가는 실시간 여행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러시아 여행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